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오늘부터 8월 우리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건데 일주일에 두 번씩 봅니다. 일주일에 1회, 2회에서 2회씩. 그리고 8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는 문제 형식 자체는 중특수에 맞춰놨고, 그리고 8월 달은 기출 문제를 응용하거나 확장하거나 변형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24년도, 그러니까 13년도부터 24년, 24년부터 13년도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기출 문제 자체를 확장시키고 응용하고 변형한 문제들로 만들어냈다고요.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평가에서 특수교육 평가에서 언급하는 용어로는 동형 검사입니다. 동형 시험,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지문들은 눈에 익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푸시면서 많이 봤으니까. 근데 밑줄을 긋고 물어보는 내용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문 안에서 남아있는 또 다른 질문들, 또 다른 떡밥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8월달 총 8번 모의고사 볼 겁니다. 일주일에 2개씩, 목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그리고 문제의 유형 자체는 기출문제를 응용하고 변형하고 그리고 확장시킨 문제 드리는 거. 동형검사, 동형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회 모의고사는 좀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1회부터 선생님들 좀 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쉽게 잡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 절차에서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선정 배치 밑줄 긋고요. 그리고 보호자 권리 밑줄 그으세요. 얘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특수학교든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생긴들 앞에 고등학교가 나오든 중학교가 나오든 초등학교가 나오든 유치원이 나오든 다 상관없다고. 선정 배치와 보호자의 권리는 학년 상관없이 다 몫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제시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기호를 쓰고 바르게 수정하세요. 그런데 근거는 24년도 2월 27일 날 개정되고 25년 2월 28일 날 시행되는 거. 잘 봐요, 선생님. 25년 2월 28일 날 시행한다는 얘기는요. 28일이 말일이죠. 2월 말일. 그럼 뭔 말이에요? 3월 1일부터 넣겠다는 얘기예요. 3월 1일부터. 그러면 선생님들 학기 시작하는 내년에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다들 학교 갈 거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할 때 3월 1자 발령이거든, 항상. 3월 1자 발령할 때 그때부터 적용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로 바꿔서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보호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저거부터 하자, 참. 진단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특수교육법과 관련해서 진단평가와 관련된 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는 누가 합니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했으면 되죠. 얘는 고등학교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답을?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얘는 고등학교니까. 만약에 중학교랑 초등학교면 시군구, 그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 배치 유형.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유형 3가지.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자, 우리 인강 듣는 선생님들도 질문 던지면 다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이론 강의 때부터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자, 봅니다. 다시 동그라미 1번. 자, 보호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거기서 선생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의 배치 밑줄이요. 배치.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라서 그래요. 의무교육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기억 안 나겠다. 초등학생들은요, 1학년 때 배치할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배치해요. 걸어서 2, 3분. 이렇게. 왜냐하면 의무교육이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가 멀어서 못 갔어요. 그러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달라요. 선생님들이 특수교사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다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두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학교 통학버스 그리고 통학 차량, 통학버스를 안 하지 통학 차량 그리고 교통비 그 두 가지 지급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에 대해서 보호자는 이의가 있으면 심상 청구할 수 있다. 보호자는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밑줄. 맞는 말이에요. 배치와 관련해서 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더 있는데 각급 학교장. 자, 하나만 더. 심사 청구하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어느 기관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죠?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심사 청구니까. 심사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들어갑니까? 행정심판 며칠? 90일 이내. 자, 하나만 더. 나온 김에 갑시다. 자, 보호자가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각급 학교장도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각급 학교장은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어. 특별한 조건. 정확한 문장은 선생님들이 찾으세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는 시각장애 학교예요.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이 배치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다뤘던 얘기죠. 자, 4번 봅시다. 동글 4번. 각급 학교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각급 학교장 밑줄. 마지막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밑줄. 얘는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사전 동의입니다. 선생님 답에다가 동의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법과 관련해서 선생님 토시 하나 틀리지 마세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설서 보시면 답 보세요. 답 해설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해설에 법 14조 해가지고 각급 학교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각급 학교장, 보호자 사전 동의. 자, 그 다음 5번, 동그라 5번. 자, 교육장은, 이 문제 바꿔야 된다. 참, 선생님. 교육감이라고 바꿔주십시오. 고등학생인데 교육감인데 교육장이라 해놨다. 위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이라서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교육감으로 바꿔야 된다고. 자,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만 보호자에게 2주 이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얘는요. 자, 얘는 선정 여부와 또 제공할 교육 지원의 내용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답 그대로 가세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동그라미. 그리고 2주 1 이내. 2주 1 이내. 얘는 법에는 2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고쳐주십시오.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바꾸고 동그라미 5번에 2주 이내를 2주 1 이내라고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 답을 갖다 놓친다고. 그죠? 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해설에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설 1쪽 보면 장애 조기 발견해 갖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선정 절차 교육 지원 내용 결정해서 16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14조하고 16조뿐만 아니라 우리 그 표로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맨 위에 보호자, 각급 학교장, 여기 보호자의 사전 동의, 그 다음에 교육장, 교육감, 그 다음에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 그리고 뭐 진단평가 한 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 선생님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순서 딸딸딸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해설해 놓고 선생님들 저기 특수유법에 있을 거라고요. 자, 그거 찾아서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 동그라미 그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이거 가지고 완전히 선생님 이 문제 관련해서는 무조건 굳히기 들어가십시오. 요거 문제 할게요. 요거 먼저. 자,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자, 봐. 일단 문제 행동에 자,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 이거 문제 행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시험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표적 행동. 상관없어요. 문제 행동이든 표적 행동이든 도전 행동이든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요. 자,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합시다. 하나씩. 기능 평가. 방법. 세 가지 얘기해 봐요. 기능 평가 방법 세 가지. 간접 관찰. 두 번째 뭐예요? 직접 관찰. 세 번째는 기능 분석. 그러면 간접 관찰에 세 가지 있죠. 그죠? 찾으세요. 저거 체크리스트 그리고 면담, 설문 뭐 이런 거 있잖아. 찾고. 그러면 간접 관찰, 직접 관찰. 직접 관찰 첫 번째 뭐 있어요? 행동 건목표. 아니다. 저거.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와 적게 나는 시간대 뭐라 그러죠? 행동 분포 관찰. 두 번째. 일하기로. 그 다음째. ABC 관찰지. 그 다음. ABC 행동 관찰 건목표. 그 다음. 행동인 기능 분포 뭐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적으라고. 얘는 선생님 몇 개야 그러면?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적어야 돼요. 얘는요, 행동의 6가지 차원의 직접 관찰법하고 다른 거예요. 기능 평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능 분석은 2가지. 뭐 있습니까? 예, 선행사건 조작. 그리고 후속 결과 조작. 이 2가지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정리해야 되냐면, 자요, 이거 과정이라고 할게요. 과정 단계라고 할게요,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냐면, 자, 첫 번째 기능 평가, 문제 행동, 기능 평가. 그 다음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설이 설정되죠. 그죠? 가설 설정할 때 들어가야 될 거. 첫 번째, 학생. 그 다음, 학생 A가 무엇을 하면, 어떤 조건일 때, 선행사건일 때, 선행사건. 자, 저걸로 잡을게요. 뭘로 잡냐면, 교사의 관심 획득으로 잡을게. 관심 획득. 학생 A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게 선행사건이잖아. 뭐가 나타나? 문제 행동의 기능. 관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문제 행동을 한다.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꼭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이 가설이 잘못됐을 때 뭘 하죠? 기능 분석하죠. 기능 분석. 그러면 기능 분석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가설 검증이에요. 가설 검증. 저 하나만 더. 세 번째. 자, 문제 행동의 기능이요. 문제 행동의 기능.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냥 크게 2가지 갑시다.
획득 기능. 두 번째, 회피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획득 기능은 교사 관심이에요. 교사의 관심, 획득. 가장 만만한 거는 과제 회피라고 하세요. 가장 만만한 거는 과제 회피. 그러면 네 번째. 자, 과제 분석, 기능 분석입니다. 기능 분석. 자, 기능 분석은 선생님 두 가지. 아까 기능 분석 방법. 방법은 아까 선행사건 조작. 그리고 후속 결과 조작. 방법이랑 선생님 설계법 들어갈게. 같이 할게. 설계법 같이 들어갈게. 자, 얘는요, 무조건 이렇게 잡아요. 자, 선행사건 조작에는 우리 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설계법. 자, 이거 문제 쓸게. 중재교대 쓸게. 중재교대 설계. 중재교대라고 외워도 되고, 선생님. 교대 중재를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조건 변경 설계. 자, 조심해야 될 거. 얘는 그냥 설계법하고 기능 분석을 위한 설계법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쓸게. 그럼 제목을 이렇게 해요. 그냥 기능 분석 방법, 그리고 설계법. 이렇게 해버려. 후속 결과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중재교대 설계랑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설계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를 해볼게. 5번. 그냥 예라고 하지 말고 기능 분석에 예 해볼게, 선생님. 자, 기능 분석의 예. 조건이 뭐냐면 관심 획득입니다. 자, 봐봐. 선행사건 조작. 자, 선행사건 조작을 하면 선생님 두 가지가 떠야 된다고. 두 가지가. 자, 여기 봐봐요. 선행사건, 문제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후속 결과. 이게 후속 결과예요. 조작을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 얘도 두 개. 후속 결과 정작한다는 얘도 두 개라고. 하나만 쓰면 안 돼. 두 개 써야 돼. 그래서 선행사건 조작한다면 관심 획득이야. 어떻게 조작하면 돼요? 첫 번째는 교사가 학생 A라고 그럴게요, 선생님. 교사가 문제 학생 A요. A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하나. 그러면 또 조작을 하려면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하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교사가 학생 A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야 되냐고. 아니지.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로 써야지. 그러면 교사가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후속 결과는 뭐예요? 관심 획득이니까 관심이 뭐예요? 사회적 강화잖아요. 그지? 관심이 사회적 강화잖아. 후속 결과 뭐야? 강화를 준다, 안 준다, 둘로 쪼개질 거 아니냐고. 그럼 후속 결과 조작은 쉽잖아요. 후속 결과 뭔데? 관심 준다, 안 준다잖아. 그럼 뭐예요? 교사가 학생 A에게 관심을 준다. 그 다음은 안 준다.
이게 간심획득 가지고 선생님 기능 분석한 선행사건 조작과 후속교과제 예라고요. 쓰라 그러면 2개씩 써야 돼. 얼마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나중에 뭘 해보셔야 되냐면 숙제, 회피 기능, 과제 회피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일단 말로 한번 해봅시다. 과제 회피니까 선행사건 조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아하는 과제를 준다. 좋아하는 과제 준다. 또 하나는 싫어하는 과제 준다 해야 될까? 원래 과제예요. 좋아하는 과제를 준다. 하나와 원래 과제를 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려운 과제를 준다.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쓰면 안 돼. 좋아하는 과제를 준다. 원래 과제를 준다. 후속 결과 조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 과제 회피니까. 후속 결과 조작은 어떻게? 이 생각하면 되잖아. 자, 좋아하는 과제를 줬는데 애가 문제 행동을 했어. 그럼 후속 결과는 뭐예요? 칭찬 아니야? 칭찬 아니야? 후속 결과? 자. 과제 회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 후속 결과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게 한다. 하나랑 과제를 제거해 준다. 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 저거 있었잖아. 부적 강화에 의해서 행동이 유지되는 경우, 부적 강화에 의해서 행동이 유지되는 경우 뭐예요? 과제 회피잖아. 대표적인 게.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이해갑니까? 후속 결과 조작은 그렇게 잡아줘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게 한다. 아니면 과제를 제거한다. 이해가 갔나요?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문제 2번. 자, 다음은 학생 A의 행동을 위해서 김 교사와 송 교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자, 밑줄친 기억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 2가지 있어요. 밑줄친 기능 봅시다. 학생 A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책상을 긁는 행동을 자주 해요. 어떻게 주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얘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세련된 용어로, 전문 용어로. 얘가 문제행동의 기능이잖아. 동그라미 기억이 밑줄이 문제행동 기능. 그러면 책상을 긁는 행동은 뭐가 됩니까? 문제행동. 뭔 말인지 가요? 선행사건 조작과 후속결과 조작에서 선생님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문제행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 선행사건 조작이라며. 그럼 이것만 조작하면 되지. 후속결과 조작이라며. 이것만 조작하면 되지. 왜 얘를 건드려? 얘는 변함없어요. 문제행동 자체는. 자,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번 문제 풀 때. 문제행동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능 분석을 하는 방법 2가지. 기억에 대한 답은 선행사건 조작, 후속결과 조작.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자, 기능 분석의 예를 각각 쓰세요. 그러면 선행사건 조작에 바로 이제 답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사가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한다. 교사가 학생 A와 상호작용한다.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 제가 다로 끊었어요. 선생님들은 이걸 부득이 연결해도 돼요. 교사가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와 교사가 학생 A와 상호작용하는 경우로 조작한다. 그렇게 써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가로한 니은에 해당하는 간헐적 강화 계획의 하위 유형. 간헐적 강화 계획의 하위 유형 밑줄이요. 간헐적 강화 계획이니까 선생님 3가지잖아 크게. 다시 갈게. 자, 강화 계획은 크게 2가지. 강화 계획 크게 2가지. 뭐? 연속적 강화랑 그 다음 간헐적 강화. 자, 연속적 강화는 학습 단계에서 무슨 단계? 습득 단계. 초기 단계니까 뭐든 다 때려서 넣으라 그랬잖아요. 연속 강화 계획의 키워드는 뭐뭐 할 때마다. 그리고 연속 강화 계획은 뭐뭐 할 때마다 강화를 주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 강화 포만, 강화 의존성.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학생의 학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라고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학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연속 강화 계획, 간헐 강화 계획.
답이. 연속 강화 계획. 아니, 다시 얘기해, 다시 할게. 자, 학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럼 연속 강화 계획이 답이 될 거고, 그럼 얘의 학습 방법을 쓰세요라면 무오류 학습.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행동을 유지시킨다, 일반화시킨다고 할 때는 연속 강화 계획, 간헐 강화 계획. 간헐 강화 계획. 자, 그럼 간헐 강화 계획은 또 세 가지. 횟수, 빈도, 비율, 그 다음 간격, 지속 시간. 세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지문 봐요. 학생 A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책상을 걷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관심 얻는다는 것은 문제 행동의 기능 중에서 획득 기능이 될 거고, 책상을 긁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얘가 문제 행동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선생님 김 교사가 한 말 자체가 선생님 가설 아니에요? 김 교사가 한 문장 자체를 한번 가설로 만들어봐. 학생 A는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책상 긋는 행동을 한다. 그지? 선행사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할 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송교사.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 밑줄. 얘는 뭐예요? 얘는 상반 행동이죠. 그죠?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 상반 행동. 자, 이렇게 상반 행동을 하면 관심을 주고 강화하세요. 그때 김교사. 그럼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밑줄. 관심을 주며 강화해서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반 행동을 할 때마다 관심을 주며 강화한다. 그럼 할 때마다 밑줄 짝 거예요. 뭐예요? 강하게. 연속 강하게. 자, 그 다음 송교사. 자, 처음에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할 수 있어요. 끊어요. 자,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이 충분히 증가했을 때 밑줄.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 습득이 진행됐다는 얘기지, 그지? 어느 정도 습득이 진행돼서 습득 후기 단계든 숙달 초기 단계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숙달 초기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해라? 간헐적인 강화 계획을 써라. 무슨 강화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니은으로 변경하래. 자, 그 니은에 해당하는 거 밑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니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선교사.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처음 했을 때 이 행동을 강화합니다. 처음 동그라미 강화합니다. 이후 평균 5분 밑줄. 평균이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앞에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변동. 특수교육에서는 변동이라는 단어 모두 다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변동. 그리고 시간이니까 간격이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변동 간격 강하게 답이라고. 평균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변동. 몇 분의 시간, 5분의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간격이라고. 특수교육에서는 간격은요, 무조건 시간 간격이에요. 시간 간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을 하면 5분이 지정한 후에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처음 했을 때 이 교사는 이 행동을 다시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는 상반행동 차별 강화죠. 만약에 얘가 대체행동 차별 강화였으면, 대체행동 차별 강화 중에서 의사소통 기능 말고 말 그대로 문제행동의 기능성과 동일한 행동이었으면 이 문제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성립 안 돼요. 왜? 변동간격 때문에. 왜 변동간격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효율성 관점에서 얘기해봐요. 반응의 효율성 관점. 결과의 즉각성 때문에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잘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반행동 차별 강화니까 얘는 변동관계 들어오든 뭐든 상관없다고. 근데 대체행동 차별 강화를 만약 할 경우 대체행동 차별 강화 그 대체 행동이 의사소통 기능이 있으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의사소통 차별 강화로 빠지잖아. 근데 그 대체 행동이 말 그대로 행동의 기능이 있으면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 대체 기술
해서 반응의 효율성에서 결과, 노력 이런 것도 쭉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서 결과의 즉각성이라고 있었잖아. 뭐 내가 대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강화는 언제 들어와야 된다? 바로 들어와야 된다. 바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변동이 들어가면 평균 시간 간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하지. 무슨 말 이해가요? 결과의 즉각성 같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해설 1번 오른쪽이요. 행동의 기능평가를 위한 기능 분석.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자, 가설의 성립, 즉 문제행동과 환경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문제행동과 환경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선행사건이나 결과를 조작하는 기능 분석을 해봐야 된다.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기능 분석의 목적을 쓰세요 하면 가설 검정을 쓰든지 아니면 어렵게 쓰면 이거 쓴다고요. 어렵게 쓰면 문제행동과 환경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입증.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냥 선생님 가설 검증이라 써도 돼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 문장도 눈에 익혀 놓으라고. 이게 기능 분석의 목적이니까 이 문장이 뜨면 기능 분석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선행사건 조작, 후속 결과 조작. 자, 넘겨서 기능 분석의 특성 쭉 봐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검증을 위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후속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고 선행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한점 눈여겨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에만 주로 사용될 수 있고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찾기 위해 많은 자료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 행동은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동그라미 2번을 외우세요. 자해 행동이나 자살 위험 행동은 어렵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기능평가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감각이랑 관련된 거. 감각 획득, 감각 회피. 이게 가장 어려워요, 선생님. 현장에서도 어려워요. 베테랑 선생님들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이게 획득인지 감각 획득인지 감각 회피인지 이게 어떻게 알아내냐면 획득 중에서요. 관심, 뭐 물건, 감각 이렇게 잘 하나씩 지워 나가. 감각과 관련된 걸 찾으려면 하나씩 지워 나가. 총 6개잖아. 6개를 하나씩 지워 나간다니까. 지워 나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남으면 회피냐 획득인데 이것도 애 행동을 관찰해야지 알 수 있어. 진짜.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문제 나올 때는 감각과 관련돼서 문제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도 기능 분석의 제한점에서 동그라미 2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재가 효과적이지 못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행동 차별 강화 나와 있어요. 자, 한 번만 정리합시다. 여기 좀 봐봐요. 자, 대체행동 차별 강화. 대체행동 차별 강화에서 그 대체행동이 의사소통 기능을 가질 때가 있고 대체행동이 행동 자체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의사소통 기능으로 만약에 바뀔 때는 지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문장이 뜰 거예요. 말하는 문장.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는 큰 따옴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걔는 의사소통 기능으로 빠지면 되고 그냥 대체행동이 그 행동 자체가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하면 그냥 대체 행동으로 빠질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할 때 지도에 예를 쓰세요 하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는 말을 가르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의사소통 기능을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아니 말을 가르치면 될 거고 그냥 행동이면 손을 든다, 도와달라는 편말을 든다 이렇게 빼면 될 거고 이해가 가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 나른하고 힘들잖아, 그지? 그래도 힘내야 돼. 해야 되잖아. 자,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크게 선생님 2가지로 보라 그랬어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일정 시간 동안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면 강화한다. 이해가죠? 자, 시간 개념 말고 그냥 행동 개념. 문제 행동을 제외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면 강화한다. 요거 이해가죠? 그러면 다른 행동 차별 강화의 그 다른 행동과 대체 행동 차별 강화의 대체 행동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용어 하나로 쓰라 그러면 기능의 동일성 가지고 선생님들 문장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상반행동은요, 기능의 동일성이라 쓰면 안 돼요. 걔는 그냥 양립 불가입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이 키워드가 돼요. 자, 그렇게 잡아주셔서 선생님들 해설서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자, 해설서 3쪽에 자, 대체행동의 선정기준, 기능의 동일성, 반응의 효율성, 인식성, 수용성, 성공 환경 이 6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반응 효율성의 기준, 반응 효율성의 기준은 그냥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해줘. 대체 기술의 효율성 기준이라고 잡아줘요. 물론 대체행동의 효율성 기준도 맞아요. 근데 문제가 기출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체 기술이라고 빠져서 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반응의 효율성 5가지는 대체 행동 혹은 대체 기술이라는 용어랑 선생님 같이 매칭시켜달라고. 이해 가셨죠? 자, 거기서 노력 결과의 질, 결과의 즉각성. 결과의 즉각성은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의 즉각성이랑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거는 변동 간격, 강하게. 그 다음 결과의 일관성. 일관성은 횟수예요, 횟수. 초코파이 3개 주기 시작했으면 초코파이 3개 줘야지. 어떨 땐 5개 주고 어떨 땐 1개 주면 안 되잖아요. 얘랑 결과의 일관성이랑 반대되는 위치에 잡혀 있는 거는 뭐예요? 변동, 비율, 강하게. 변동 비율, 강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처벌의 개연성. 처벌의 개연성은 선생님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체 행동, 대체 기술을 했다 하더라도 벌 받지 않아. 이해가죠? 그렇게만 딱 심플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행동 차별 강화. 상반행동 차별 강화는 오른쪽 맨 위에 동그랗게 3번 봐요. 상반행동 차별 강화에서 상반행동이란 문제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상반행동이란 문제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문제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 쓰면 안 된다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좀 봐주십시오. 제가 못 본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차이점, 대체행동 차별강화, 상반행동 차별강화, 차이점,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별표 3개씩 해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못 봐드린다고 해서 선생님도 같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인생을 걸고 지금 선생님 모든 걸 갖다가 올인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꼼꼼하게 가야 돼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선생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청각장애 학생 A의 청능평가입니다. 청능평가 결과 밑줄. 자, 두 교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자, 가로 안 기억에 해당하는 어음 명료도 검사 방법 하나. 어음 명료도 검사 방법 하나. 일단 끊어요. 봅시다. 가로 안의 기억, 어음 명료도. 자, 보겠습니다. 자, 학생 A의 어머니가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학생 A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을 알 수 있다. 밑줄 치고 별표 3개. 자, 물론 그 밑에는 선생님 어음 명료도 검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검사가 2개 있습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 말고 또 하나 더. 링의 6개음 검사. 문제가 링의 6개음 검사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정리한다?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을 알 수 있다. 링의 6개음 검사와 어음 명료도 검사. 그렇게 잡으시라고. 2가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갑시다. 자, 어음 명료도 검사를 통해서 감흥신경성 난청을 2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뭐와 뭐?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 그리고 어음 명료도 검사와 수능 청력 검사 2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청각장애 유형이 있어요. 중추청각 처리장애. 자, 여기서 질문.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수능 청력 검사 결과는 뭐로 나온다? 정상. 어음 명료도는 최대 명료도가 이거 2개 써야 돼요, 선생님. 최대 명료도는 40%이고 최대 명료도 40%에서 말림 현상이 나타난다. 최대 명료도 40%에서 음의 강도를 높이면 말림 현상이 나타난다. 반드시 2개 써야 돼요. 최대 명료도와 말림 현상.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하나만 더 가요. 자, 감흥신경성 난청의 후미로성 난청이랑 감흥신경성의 후미로성 난청이랑 중추청각 처리 장애를 2개의 주관적 청력 검사,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명료도 검사 가지고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할 거예요. 공통점 얘기하면 무슨 검사 갖고 얘기해야 돼요? 어음 명료도 검사. 뭐 최대 명료도 40%에서 음의 강도를 높이면 떨어지는 말림 현상 나타난다. 이건 공통점. 차이점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중추 청각 처리 장애는 정상. 가문성 난청에 후밀성 난청은 뭘로 나온다? 가문신경성 난청으로 나오지. 이 사람들이요. 가문신경성 난청인지 아닌지는 수능 청력 검사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미로냐 후미로냐는 엄명료도에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기 쉽다고.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옵니다. 가문신경성으로 나오지. 만약에 불안하면 그렇게 써요. 고음장애형으로 나온다고. 청력형이. 불안하면 청력형이 고음장애형으로 나온다.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계속 내려갑니다. 최 교사. 자, 어음명도 검사입니다.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강도로 제시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거기요.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강도로 제시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거기서 선생님,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강도 두 가지. 쾌적 역치랑 또 어음 청치 역치보다 30에서 40 데시벨 큰 소리. 기억나요? 해설서에 다 있어요. 해설서 4쪽 오른쪽에 어음명도 절차에서 동그란 4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자, 그 다음 단음절의 검사음, 단음절어. 어음명료도는 선생님 검사 어음이 단음절어예요. 단음절어.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면 청치역치 검사는 어음 청치역치는 이음절에 뭐 강간격 해도 되고 양양격 해도 되고. 수능 청력 검사는 링의 육경 검사는 이유와 어음인데 뭐 쓰라 그러면 이유와 시스 뭐까지 써야지. 자, 단음절의 검사음을 제시하면 학생은 검사음에 단어가 들릴 때마다 세 가지 써야 돼요. 여기 답에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세 가지 다 쓰는 연습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단어가 들릴 때마다 소리 내어 따라 말한다. 단어가 들릴 때마다 소리 나는 대로 종이에 쓴다. 단어가 들릴 때마다 해당 단어의 그림이나 사물을 지적한다. 선생님들은 세 가지 다 쓰라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쓰세요, 두 가지만 쓰세요 할 때 선생님들 답에는 한두 가지 쓰더라도 쓸 수 있으면 답에 다 쓰세요. 알고 있는 거. 그게 우리 공부잖아. 자, 그 다음 박교사.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음명료들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어음명료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검사 해석 방법이랑 똑같아요. 산출해놓고 동그라미 지금 밑에다가요. 해석 방법이라 쓰세요. 검사 해석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총 제시한 단어 수에서 바르게 인지한, 옳게 인지한 단어 개수를 백분율로 산출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해설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는 문장이 약간 틀려도 돼요, 선생님. 외울 때. 선생님들 좀 편한 대로 외우십시오. 법이랑 교육과정만 선생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딸딸딸 외우시고, 그리고 용어 있잖아요, 용어는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나머지 이렇게 서술하셔야 할 때는 선생님 약간 달라도 돼요. 그리고 해설서 4쪽에 검사 해석 방법에서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어음명료도 검사의 가장 큰 인상적 의의는 수능 청력 검사와 달리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을 구별해 준다. 그리고 후미로성 난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검사 들어간다? 객관적인 검사. 내간 유발 반응 검사. 자, 여기서 선생님 저번에 제가 수치 알려드렸어요. 내간 유발 반응 검사할 때 20이 나오면 그냥 정상. 20이 나오면 정상. 근데 60, 70, 80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을 보인다. 그렇게 잡으세요. 60, 70, 80.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수치대에서 정확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면 그래프 해석에서 5쪽.
ABCD 그래프, 명료도 곡선 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말림현상 나와 있습니다. 말림현상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한테 질문. 후미로성 난청 이코르 중추청각 처리장애. 맞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는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후미로성 난청의 유형이다.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후미로성 난청의 유형이다. 중추청각 처리장애는 후미로성 난청의 범위에 들어간다. 맞는 말, 틀린 말? 그건 맞는 말, 맞는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그어야 돼요. 가뭄신경성의 후미로성 난청이랑 후미로성 난청은 개념이 다르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죠? 마치 저거랑 똑같아요. 그 지역사회 중심 교수 안에 모의 참조 중심 들어가듯이. 자, 그렇게만 하면 개념 안 흔들릴 겁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학습장애입니다. 자, 학습장애 학생 S는 쓰기 학습장애 하위 유형인 장문 쓰기 장애입니다. 자, 쓰기 학습장애 하위 유형 밑줄 장문 쓰기 장애. 밑줄 치고 별표 3개. 그러면 쓰기 학습장애 하위 유형 2가지. 철자 쓰기 장애. 그리고 장문 쓰기 장애.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줄.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S의 활동지 분석 결과 중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S의 활동지 분석 결과 및 중재 방안이다. 자, 밑줄 친 기억이 초안 작성 시 주의점 한 가지를 쓰고 끊어요. 가로 안에 니은에 적절한 교사 알문.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활동지 분석 봤더니 학생 S가 쓰기에 어려움을 보인다. 쓰기에서 어려움 보인다. 봤더니 친구가 7개의 단어를 쓰는 동안에 얘는 3개를 겨우 생각해서 씁니다. 두 번째, 계획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며 알고 있는 것을 즉흥적으로 나열합니다. 세 번째, 구조에 따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구조. 약간 선생님 저기 논리적 비약을 할게. 얘가 선생님 설명문을 쓴다고 할게. 설명문. 그럼 구조, 유형 아는 대로 말해봐요. 얘가 설명문을 쓸 거라고. 구조의 유형, 설명문의 구조. 나열식, 비교대조식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야기글을 쓴다 그러면 얘는 무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까? 이야기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야기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야기 문법.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알고 있고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 주제. 그 다음 한 단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만 쓰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또래 학습자보다 현저하게 쓰지 못한다.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통일 있게 작성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선생님 원래는 문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4점짜리였으면 활동지 분석을 보고 학생 S가 보이는 학습장애 하위 유형, 쓰기 학습장애 유형쓰라고 문제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문 쓰기 장애구나라고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이해가셨죠? 만약에 철자 쓰기 장애가 답이 되려면 저런 거 나왔겠지. 표기 처리 오류, 그죠? 의문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 이런 게 나왔겠지. 답이. 저기 지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잡아줘요. 자, 초안 작성시 보겠습니다. 1단계 계획, 2단계 초안 작성, 3단계 내용 수정, 4단계 교정, 5단계 발표. 자, 선생님 단계를 심플하게 적어놨죠. 그죠? 이걸로도 선생님도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쓰기 가정적 접근법 5단계. 쓰기 가정적 접근법 5단계는 안 변해요. 그냥 우리 쪽 학습장에서는 뭐 김동일 교수님 단계 나오든지, 김하 교수님 단계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서로 합의한, 심플한 용어로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계획을 봤더니 우리 반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초안 작성. 우리 반을 위해서 1분의 배려로 문장을 만들고 내용을 조직하세요 했어요. 그럼 이 초안 작성할 때 주의점 뭐 쓰면 됩니까? 내용 구성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문법이나 맞춤법보다는 내용 중심에 초점을 둔다. 제일 좋은 답이 이거예요, 선생님. 해설서 보시면 두 번째 있죠. 문법,
철자보다 내용을 생성하고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게 제일 좋아요. 깔끔하고 쓰기 좋아요. 자, 그 다음 내용 수정. 자, 가로한 니은의 적절한 교사의 발문입니다. 교사의 발문. 내용 수정. 교사의 발문이니까 뒤에다 뭐뭐 하세요라고 쓰면 돼요. 이거 문제 원래 이 문제 아니었어요. 이 문제 아니었거든. 그냥 내용을 쓰라는 거거든. 그래서 바꿨어 일부러. 교사의 발문으로. 왜냐하면 발문 보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바꿨다고. 교사의 발문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답은 똑같아. 발문이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걸로 보겠습니다. 가장 짧은 거. 우리 반을 위해 1분의 배려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세요.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이 내용 쓸 때. 얘를 동그라미 니은에 질문, 발문의 유형이 개반형으로 써야 될까? 폐쇄형으로 써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교사 발문이 개방형 발문이어야 돼요? 폐쇄형 발문이어야 돼요? 얘 폐쇄형 발문이 돼야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개방형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애가 선택할 것들이 많잖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 하세요라고 딱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여기 답을 보라니까. 자, 우리 저기 해설 보세요. 오른쪽 위에 답. 적절한 교사 활동의 네모 박스. 우리 반을 위해 1분의 배려로 작성한 글을 다시 읽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세요잖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개방형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발문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애만 선생님 적응하세요. 문제 적응하세요. 문제 적응하라고 나온 겁니다. 낸 문제입니다. 해설서에 있는 쓰기과정 접근법 내용들은 한 번씩 좀 꼼꼼하게 파져보십시오. 그리고 6쪽에 오른쪽 맨이에요. 쓰기과정 접근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쓰기과정을 강조하는 쓰기지도의 장점 얘도 한번 봐주시고 특히 방가로 4번 장문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만한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외우세요. 제일 만만한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쓰기를 위한 시간을 따로 할당한다. 꼭입니다. 자, 우리 5번까지만 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5번. 자, 가는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A의 특성이고 나는 부분간격기록법을 사용한 관찰자 A와 관찰자 B의 자료를 서로 비교한 결과이다. 그러면 나에서 부분간격기록법 밑줄 치고 관찰자 A와 관찰자 B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밑줄. 관찰자 A와 관찰자 B의 자료를 비교했다. 무슨 신뢰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관찰자 간 신뢰를 알고 싶어. 그러면 관찰자 간 신뢰를 알려면 반드시 관찰해야 될 행동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조작적 정의가 흔들리면 나타나는 현상, 관찰자 표류.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작성 방법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등 문제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읽을 때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학생 특성이 나오면 학생 특성 바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문제 읽고 학생 특성 내려가요. 학생 특성이 없으면 작성 방법으로 바로 내려가세요. 지문 다 읽은 다음에 작성 방법 읽고 풀면 머리가 혼란스럽다고요. 문제를 쪼개서 푸시라고, 쪼개서. 쪼개서 푸시는데 조심해야 될 거.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위아래 문장 같이 봐서 보세요. 가운데 밑줄 그어져 있으면 위아래 문장 같이 보시라고. 자, 봅니다. 작성 방법. 자, 가의 학생 A의 행동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명 학생 A입니다. 근데 자, 밑에 보면 DSM-5에서 신경 발달 장애의 하위 범주 기준에 근거해라. DSM-5에서 선생님 특수교육에서 DSM-5에서 신경 발달 장애 나오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뚜렛이에요. 뚜렛. 틱 장애 안에 유형들 해서 뚜렛.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틱 장애가 크잖아. 틱 장애 안에 음성 틱, 운동 틱 두 개 합친 뚜렛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신경 발달 장애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 틱 장애로 빠지시면 돼요.
자, 봅니다. 위에 가봐요. 일상생활 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 밑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는 우리 절대로 지체장애의 불수이랑 연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신경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라고. 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눈 깜빡임, 어깨 움직임, 팔다리 뻗기부터 갑자기 손목을 꺾으면서 앞뒤로 빨리 반복적으로 파당거리 등의 비율동적인 근육 운동. 이거 요 표현. 비율동적 근육 운동. 이 표현 기억하세요. 운동티기에서는 비율동적인 근육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법이 다르잖아, 선생님. 지체장애에서는 불수이라고 표현하고, 틱장애에서는, 뚜레틱에서는 이렇게 비율동적인 근육 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표현법 달라요. 그러니까 답 쓸 때 조심하라고. 절대로 불수이라고 쓰지 마요. 그 다음에 강박증과 유사한 모습 보인다. 별표 3개예요. 선생님들 틱장애요. 제 제자 중에서 선생님 뚜레장애 갖고 있는 제자 있다 그랬잖아. 여학생인데. 저번 달인가 시집 갔어. 시집 갔다고 저거 왔었어요. 가지는 못했어요. 그 친구가 경기도에서 저거예요. 상담교사예요. 상담 되게 잘해요.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나도 그 친구와도 알게 됐어요. 강박증이 있다라는 거. 틱장애, 뚜레시 강박증이 같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눈 깜빡이 거기는 운동틱이 나타나는 거고, 밑에 헛기침, 끙끙거리기, 쿨쿨거리기, 애매한 단어 소리, 반향, 자기 말의 마지막 구 반복하기, 얘는 뭐예요? 음성틱이잖아. 자, 근데 얘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속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중등이니까 당연히 1년 이상이라 보면 되지. 그죠? 근데 약물 복용이나 다른 질병이 없다. 그래서 얘는 뚜레장애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러 선생님 운동틱의 유형 다 집어넣고 특히 음성틱의 유형 다 집어넣었어요. 음성틱에서 헛기침, 끙끙거리기. 이 끙끙거리기를 선생님 운동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끙끙거리기. 그리고 반향어도 들어간다는 거. 반향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나의 기록 자료를 근거로 전체 일치도 가로 안에 기억과 관찰자 간 발생 일치도 가로 안에 니은을 쓰세요. 전체 일치도는요, 선생님. 몇 프로 나옵니까? 전체 일치도는 큰 수분의 작은 수거든? 그럼 플러스만 체크하면 돼. 관찰자 A 플러스 몇 개예요? 8개. 관찰자 B의 플러스는 8개. 8분의 8. 100%. 전체 일치도는 100%. 그 다음에 관찰자 간의 발생 일치도. 발생 일치도니까, 선생님. 분자는 플러스겠지. 분자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자는 7. 분모는 플러스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는 2. 그래서 9. 9분의 7 곱하기 100. 계산하면 아마 78%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전체 일치도 기억을 보아서는 두 관찰자가 같은 행동에 대해 발생의 일치를 나타낸 것인지 알기 어렵다. 자, 이러한 이유를 전체 일치도의 신뢰도 측면과 기록 자료를 고려해서 서술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일치도는 100%야, 100%. 그럼 100%라고 얘기하면 A와 B는 무조건 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10획이면 10획이 다 맞다는 얘기잖아. 근데 딱 들여다봤더니 10획이가 다 안 맞네? 8획이만 맞고 나머지는 다르네? 8획이만 맞고 나머지는 다르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요. 전체 일치도를 보아서는 두 관찰자가 같은 행동에 대해 발생의 일치를 나타낸 것을 알기 어렵다. 두 관찰자가 같은 행동에 대해 발생의 일치를 나타낸 것이 알기 어렵다. 밑줄 그라고요, 거기. 그러면 두 관찰자가 같은 행동에 대한 발생의 일치는 뭐예요? 플러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00%라고 했는데, 전체 일치도가 100%라고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플러스가 7개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신뢰도와 기록 측면에서 쓰라고. 자, 그러면 자, 해설서 보십시오. 전체 일치도의 문제점을 쓰라는 거. 자, 시간 간격 첫 번째와 아홉 번째에서는 관찰자는 서로 행동 발생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일치도는 100%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좀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선생님들 뒤통수 칠 만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만 연습하면 쓸 수 있어요. 자, 해설서에 나와 있는 틱장에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7쪽에 있는 시간중심 관찰 기록에서 전체 일치도, 시간 간격 일치도, 발생 일치도 한 장 넘겨서 비발생 일치도까지 좀 봐주십시오. 얘는 한 번씩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계산해 보면 금방 이해 갑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갈 거니까 자, 우리 영상 이렇게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강드리 선생님들은 요거 잠깐 멈춰서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